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문제중심 학습법, 문제 기반 학습, 문제 해결 기반 교수 학습법 등 명칭이 굉장히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리 하고 있는 Problem Based Learning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Problem Based Learning, 문제중심 학습법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기반 학습은 학습자들이 좋은 문제 해결자, Problem Solver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교수 전략입니다. 호프만 그리고 리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분들은 무려 1997년에 PBL이란 맥락화, 실제 세계의 반영, 비구조화된 상황을 제시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 전략으로서 학습자 스스로가 내용 지식 및 문제 해결 기술을 개발하는 동안 학습 자원, 안내, 수업,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교수 학습법으로 꽤나 학습자의 동기를 자극하고 흥미로운 수업 내용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매우 큰 그러한 교수 학습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PBL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학습자가 문제를 풀기 전에 해당 분야의 지식에 노출되도록 하는 대신에 학습을 상황화하기 위해 문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PBL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문제겠지만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다양한 맥락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된다? 그것이 이 PBL의 목표가 아닙니다. 학습자들이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PBL의 목표가 아니고요. 그보다는 학습자가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고 또 다른 문제 상황에 전이될 수 있는 지식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제 해결 전략을 동시에 가르치는 구성주의적 접근 방법을 적용한 교수 전략으로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요. 또 다른 문제, problem이겠죠? 문제 상황에 전이될 수 있는 지식을 형성하게끔 하는 것을 강조하는 교수학습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A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A에 대한 answer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A를 해결하기 위한 특정한 방법, 이것을 학습자가 이해하고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 B를 적용해서 C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PBL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지식보다는 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한 어떤 특정한 지식, 스키마 형성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맥락 및 스스로의 자료 수집, 그리고 종합적인 어떤 사고 과정,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총체적인 사고 과정 등을 강조하고 있는 교수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PBL이 매력적인 것은요. 지식을 책으로만 습득하는 이론과 어떤 이론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굉장히 실제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교육적 효과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PBL의 장점 이러한 것들이 있죠. 심층적인 이해와 탐구 능력의 향상을 갖고 온다. 꼭 과학뿐만이 아니고요. 창의적이고 다양한 산출물을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끊임없는 토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동료와의 협력을 기를 수 있다. 또한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 등이 있습니다. 이 PBL 이론 자체가 중등 학습자 혹은 성인 학습자를 위해서 구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세히 들어봐 주셨으면 이런 말 많이 쓰시죠. 학습자 스스로. 네, 그리고 흥미.
역시 마찬가지로 개정누리 과정에서 지향하고 있는 아동 중심 교육 철학에 매우 부합하는 교수학습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PBL하고 유사한 교수학습법들이 꽤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Case-Based Learning, CBL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이 바로 이 CBL을 적용했습니다. 유아교사 양성 과정에서의 사례 기반 다문화 교육 교과목 개발 및 적용. 2017년도에 따끈따끈하게, 이제는 따끈따끈하지 않네요.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후딱 지나갔네요. 그러면 이 CBL은 PBL과 차이가 뭐냐? 보다 더 자세한 사례 전체를 학습자에게 제공합니다. PBL은 아까 무엇을 제공한다고 했었죠? problem. 이렇게 물음표 형태가 된 하나의 sentence 혹은 두세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간략한 문제를 제시하는 반면 사례 같은 경우는 꽤나 구체적인 하나의 사례가 그대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예시가 바로 이거예요. 최혜빈 선생님은 만 5세 7살 학급 담임 교사다. 경력은 3년 차인데 초임 때는 방과 후 과정 담당 교사, 2년 차에는 만 3세 반 담임을 맡았다.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어떤 게 있죠? 7세 경력이 전무하다입니다. 7세 경력이 없어요. 연령부장 선생님과 협의를 통해 배운다는 마음으로 수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만 3세 반을 담당했을 때와 모든 것이 많이 달랐다. 자, 이럴 때 중간중간 교수자가 물어봐요. 어떤 점이 다를까요? 특히 우리 반에는 일본 다문화 가정 유아가 있다. 자, 일본 다문화 가정 유아를 만났을 때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사례 중간중간에 교수자가 질문을 함으로써 학습자가 이 사례 속에 푹 빠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우리 유치원에서는 역사교육을 특색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어서 3세 유아들에게는 이야기 나누기 주제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5살 친구들이 역사를 배우진 않죠. 7세의 특색사업인가 봐요. 일제 침략, 유관순 여사, 독립운동, 광복 등을 주제로 수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해요. 옆반 선생님 그리고 연령부장 선생님께 물어보았더니 있는 그대로 교재에 나와 있듯이 설명해 주면 된다고 한다. 등등 중략할게요. 어때요? 딱 봤을 때 이 선생님 엄청난 딜레마와 마주하게 되었죠. 어떤 딜레마일까요? 우리 반에 일본 다문화 가정 아이가 있는데 일본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표현이 들어간 그러한 역사적 내용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토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때 어떻게 교사는 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해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방법이죠. CBL, PBL과 많이 닮아 있지만 PBL과 차이점 바로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 PBL에서는 이러한 상황은 제시하지 않아요. 무엇만 제시할까요? 이 두 번째 문제만을 제시하게 되죠. 유아교육기관에서 만 5세를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을 할 때 다룰 수 있는 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만약 학급 내에 일본인 다문화 가정 유아가 있다면 일본과 관련된 역사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이 PBL에서 제공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PBL, CBL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구성주의에 입각하고 있어요. Constructivism이라고 하고 있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사진 속 인물들 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분은 장 피아제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미남이시죠? 슬퍼요. 30대에 요절하셨어요. 좀 더 오래 살아계셨다면 아주 주옥 같은 이론들을 많이 만드셨을 텐데 비거스키라는 분입니다. 피아제 아저씨는 자기 딸 3명, 딸들을 연구해가지고 인지발달 이론에 대해서 엄청나게 학습자는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신 분이고요. 이분은 애들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가는 것은 맞는데 이때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누가 필요할까요? 또래 혹은 성인, 양육자 등을 통한 비계 설정을 통해서 즉 사회적인 어떤 상호작용, 사회문화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간이 똑똑해진다라고 보았던 입장이에요. 이 두 분이 대표적인 구성주의 철학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구성주의 이론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교수법이 바로 PBL 그리고 CBL, 이 기타 등등 있는데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
자, 물론 우리가 지금 그 조별 발표하시는 분께서 이 PBL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PBL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유사한 CBL 그리고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도 같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UR을 대상으로 이 PBL을 적용할 때 그리고 CBL을 적용할 때는 스토리텔링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 유치원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너무 좀 우리 유치원에서 요새 코로나 끝나고 나서 개학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상황들이 많이 마주하고 있는데요. 저희 원 만 3세 반 한 친구가 입학식 때 담임교사에게 저희 아이는 집에서 앉아서만 소변을 봅니다. 유치원에서도 앉아서만 소변을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 이것이 그렇게 메이저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동료 선생님들에게 협의하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라고 승낙을 해버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요즘 뭐 어린이집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유치원에서 부담임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현실적으로 이 아이만 좌변기를 사용하는 것, 뭐 가능한 유치원들도 있겠지만 일단 저희 유치원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 볼게요. 스토리텔링으로 접근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2020년 3월 자연이 아름다운 도시 일산에 있는 한 유치원에 근무 중인 전지현 선생님. 평소에 유아교육에 대한 신념이 투철한 선생님이었어요. 입학식 날 키가 크고 얼굴이 하얀 잘생긴 남자아이와 학부모님이 오셔서 인사를 하시네요. 어머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수연이 엄마예요.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지금 여기 처음 보내는 거예요.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은 되는데요. 집에서 청결의 이유로 앉아서 소변 보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습관 유치원 와서 깨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전지현 선생님은 순간 당황했지만 네 그럼 알겠습니다. 수연이는 좌변기에서 소변을 볼 수 있도록 도울게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네, 어때요? 스토리텔링 기법에 입각한다면 반드시 플롯이 필요하죠. 등장인물이 필요하고요. 배경이 필요하고요. 상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스토리가 학습자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면 CBL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필요합니다. 케이스는 이래요. 수연이는 만 3세 정다운반 유아다. 자, 일단 문체가 달라졌죠.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구어체예요.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면 CBL 같은 경우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연이는 생애 첫 기관으로 어린이집 경험이 없이 유치원에 입학했다. 수연이 어머니는 담임교사에게 우리 아이는 남자아이지만 앉아서 소변을 보게끔 교육을 시키고 있으니 유치원에서도 협조해주세요 라고 하였다. 담임교사 전지현은 어떻게 해야 할까? 네, 요게 CBL에 입각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 주제인 PBL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바로 이겁니다. 학부모의 남자아이 좌변기 사용에 대한 요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직접적인 문제 제시. 네, 핵심 문제를 딱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즉 예비 유아 교사들 혹은 현장 교사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자료 수집을 하겠죠. 자료 수집을 해서 그 자료들을 종합한 다음에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고 그 자신이 내린 결론에 대해서 토의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이 PBL과 CBL과 스토리텔링이 모두 유사해요. 네, 모두 유사합니다. 자, 이제 PBL과 CBL 그리고 스토리텔링 이 세 가지 교수법의 차이, 교육 매체의 차이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우리 유치원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이 선생님이 일단 3월에 그냥 입학식 날 승낙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벌써 6월이죠. 네, 이게 한 3주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얘가 유치원에서 소변을 참고 집에 간다든지 혹은 유치원에서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막 옷이 다 젖어가지고 가고. 예, 그런 어떤 계속 배변에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됐고 결국 이제 이 학부모가 참다 컴플레인 하신 거죠. 아니 선생님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그리고 저는 정말 애가 집에서 앉아서 소변 보는 거 되게 열심히 교육하고 있거든요. 유치원 와서 이게 물거품 되는 게 너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되게 강하게 컴플레인 하셨어요. 네. 일단 저희가 이것을 승낙을 한 게 문제죠.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아예 입학식 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딱 잘랐어야 돼요. 저희 유치원 실정에 맞다면. 자, 어떻게 될까요? 아유, 지금 슬라이드 구성이 되게
좀 잘 되어 있지 않는데 일단 다시 또 PBL과 관련된 얘기로 와서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PBL과 CBL은 서로 다른 교수법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네, 적어도 초등 이상이에요. 유아교육에서는 PBL, CBL, 스토리텔링 모두 닮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죠? 사례든 스토리든 그리고 문제든 전부 다 아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등장인물이 필요하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텔링 기법에서 쓰여지는 그 스토리와 매우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이 세 가지 기법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아이들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네, 내재적인 동기부여. 이 문제 속에 흠뻑 빠져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PBL 문제의 특징은 그럼 어떠냐? 네, 개방적이고 비구조적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유아들은 자기들이 직접 그러한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엄마 아빠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혹은 뭐 요즘 컴퓨터 잘 돼 있죠. 인터넷 같은 것을 검색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직접 찾아보는 거예요. 네.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PBL의 과정은 어떻게 되냐? 문제 제시 및 선택,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수집, 탐색 및 실험을 통한 해결한 도출, 마지막으로 발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아하기에 적합하게 제가 조금 수정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네, 문제인식을 위한 이야기 나누기예요. 이때 스토리텔링 기법과 유사하지만 스토리의 구성보다는 상대적으로 간단할 수 있겠죠. 교사의 직접적인 문제 제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문제 해결을 위한 이야기 나누기. 아이들은 어때요? 얘들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면 바로 애들이 생각나는 대로 즉답을 해버리죠. 이때 1차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사의 역할, 네, 한 단계 더 도약, 보다 더 좋은 생각이 있을 것도 같은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확장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네,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도 있고 2단계에서 가정 연계로 확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자료 수집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본인들이 가정 연계를 했든 인터넷 수집을 했던 자기들이 찾은 나름의 해답에 대해서 또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그것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효한지에 대해서 본인 나름대로 네, 실험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문제 해결안을 정리하고 발표해보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렇다면 PBL을 적용해서 우리가 학부모의 좌변기 사용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1단계 문제인식. 학부모의 남자아기 좌변기 사용에 대한 요구 어떻게 대처할까? 네, 이게 문제죠. 2단계 자료 수집. 남자아이 좌변기 사용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PMI를 적용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남자아이가 좌변기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장점. 제가 그냥 떠오르는 거 말씀드릴게요. 일단 위생. 그쵸. 옛날에 지금 이제 또 연식이 좀 차이가 나서 이걸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뭐, 그 프로그램에 나왔대요. 스펀지? 네,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에 어떻게 나왔냐면, 그 소변을 보는데 남자가 이렇게 키가 있잖아요. 이렇게 소변을 보면은 이 소변이 화장실 전체에 다 튀는 그거를 그 특별한 카메라로 촬영을 해가지고 보여준 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장점, 위생, 화장실의 어떤 위생적인 측면에서 영유아가 함께 쓰는 화장실 위생적인 측면에서 네, 도움이 될 수 있다. 위생, 청결의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단점, 제가 직접 저희 남편이 이제 치과의사인데 아는 그 비뇨기과 형한테 물어봤대요. 앉아서 소변을 보는 게 어떠냐? 자, 엄청 시리어스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단점이 있냐? 네, 남자들 그 음낭에 이거 되게 설명드리기가 되게 민망한데요. 남자의 그 생식기 구조상 하강하는 구조래요. 그런데 이거를 앉아서 소변을 보게 되면요. 요도염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그 의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결코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문제가 첫 번째 네,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 이건 이제 우리 유아교육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뒷부분에 실긴 했는데 어때요? 남자아이들 대부분 서서 소변을 보잖아요. 그리고 뭐 나중에 이 아이가 학령기가 됐어요. 학교에 갔어요.
지금 아이들 학교 가서 소변을 볼 때 좌변기 사용하면 놀릴 수도 있겠죠. 아, 야, 응가하러 들어갔대요. 이렇게, 물론 놀린 아이들이 잘못하는 것이지만. 네, 아이들이 이미 인식 자체가 너무나 소변은 소변기에서라는 게 남자애들 특히 박혀있기 때문에 이게 참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건 저희 신랑 얘기인데 군대 가서 예, 나쁘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런 어떤 단점이 될 수가 있겠고 흥미로운 점은 네, 이게 TV 프로그램에 나왔고 그리고 그 이재용 아세요? 유호정 씨 남편이 TV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기는 네, 집에서 소변을 볼 때 앉아서 본다. 예, 아내를 배려하고 가족을 배려하는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점이 좀 흥미로운 점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각각 수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교사가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학부모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가? 나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학부모님에게 좀 이렇게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을 피력할 것인가. 일단 입장을 취해야겠죠. 3단계 유치원에서 남자의 좌변기 사용을 관찰을 해야 돼요. 예. 이게 탐색 및 실험을 통한 결론 도출이거든요. 근데 애들을 대상으로 앉아서 소변을 보게끔 실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소변을 보는 장면들을 우리가 관찰을 탐색을 할 수는 있겠죠. 놀리는 아이들이 있고 여아들이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예, 결론적으로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사료될 수 있겠다. 이거 실제 사례예요. 저희 그 유치원 애들이 교실이 이렇게 2층에 이제 5살 반이 있는데 5살, 6살 애들이 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6세 여자애들이 막 그래요. 왜 쟤는 남자애인데 소변을 안에서 쉬야를 왜 앉는 변기에서 해요? 여긴 여자들만 쓰는 곳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혹시라도 이 얘기를 집에 가서 엄마에게 잘못 전달할 수 있겠죠. 엄마, 나 오늘 뭐 쉬하는데 남자 동생이 내 옆에서 지켜봤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다른 부차적인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어떤 문제 상황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저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4단계 문제 해결한 정리 및 발표.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학부모를 설득할 건데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유치원에서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예,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냥 쓴 거예요. 수연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자, 사전에 원래 애초에 거절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실패했다면 늦어도 일주일이 지나지 않게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참 좋은 방안이에요. 사전에 차단을 했었어야 돼요. 이 엄마가 컴플레인을 제기하기 전에. 근데 저희 원은 그러지 못했죠. 이 선생님께서 늦게 보고를 좀 하셨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는데요. 일단 사전에 거절하기를 실패했다면 이틀 정도 지켜보고 예의 있게 우아하게 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수연이가 집에서 잘 형성한 습관을 유치원에서 잘 지켜지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많으시죠? 일단 공감하기 단계. 아유, 어머니 그런 요구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집에서 수연이 잘 지키고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반드시 해주세요. 이것은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 엄마가 뭐 식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한다든지 어떤 요구를 하실 때 집에서는 어떤가요를 꼭 물어봐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교사가 이렇게 집에서는 어떤가요?를 물어본 의도가 있어요. 엄마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규칙인지 혹은 수연이도 즐겁게 참여하고 있는 합의한 규칙인지를 살짝 떠보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달라진다면 그 두 가지의 어떤 그 해결 방안이 다를 거예요. 그쵸? 자, 어쨌든 이렇게 질문하는 거 꼭 필요하고요. 어머님께서 입학식 때 주신 의견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며칠간 수연이를 좀 따라서 좌변기 사용을 돕고자 함께 해봤어요. 근데 좀 우려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연락을 드렸거든요. 먼저 아이들이 좀 호기심이 많잖아요. 저희 유치원 화장실의 물리적 구조가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유아용 소변기 3개, 좌변기 3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층에 화장실 한 곳을 6살 친구들, 5살 친구들이 같이 쓰고 있거든요. 아시죠? 근데 이제 제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친구들이 왜 쟤는 거기서 쉬해요? 왜 응가해요? 등 여러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6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남아는 소변기, 여아는 좌변기란 인식이 좀 확고하게 자리하고 있어서 수연이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우려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수연이도 다른 남자아이들이 서서 소변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좀 다르다, 특별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라고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관 입장에서는 단체 생활이니만큼 유치원에서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해서 대화를 좀 나눠보는 것이 어떠신지 조심스럽게 제안드리는 바예요. 다만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엄마가 좀 기분이 상하실 수 있겠죠. 나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뒷부분을 꼭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일관성 있는 습관 형성을 그래도 원하신다면 유아용 자변기를 원으로 보내주시면 화장실이 가고 싶다고 할 때 따로 독립된 공간에서 소변을 보게끔 지도하겠습니다. 이게 합의점인 거예요. 여기는 할 수 있지만 아이가 걱정되므로 일반 대중, 다 같이 쓰는 공유하는 화장실에서 쓰게 할 수는 없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참 지금 유치원 한 10년 정도 있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어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마주하실 수도 있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예제로 PBL 해결을 위한 예제로 실어봤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로 벌써 시간이 26분이 흘렀는데요. 나 밀지 마, 나 때리지 마와 관련된 거 하나 좀 가져와 봤어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저희 원에 또 어떤 애가 있었냐면 엄마가 항상 전화가 와요. 매일. 아니 우리 지우가 뭐 그냥 지유라는 가명을 쓸게요. 지우가 오늘도 유치원에서 남자아이한테 선우한테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선우가 밀었다고 하더라고요. 한영이가 밀치고 지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은 왜 이렇게 안 봐주시나요? 이런 컴플레인 저는 굉장히 많이 받은 한 지유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자세히 지유를 관찰해 봤더니 이 아이가 그냥 아이들이 하원을 할 때 막 이렇게 단체로 갈 때 부딪힐 수 있잖아요. 정말 팍 밀쳐서 그 아이의 몸이 이렇게 부딪힌 게 아니라 그냥 터치, 말 그대로. 그냥 터치된 상황에도 애가 아이, 그러지 마. 왜 그래? 밀지 마. 치지 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집에 가서 그대로 언어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학부모에게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PBL에 입각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힌트만 좀 드리면요. 유아 관찰은 반드시 필요해요. 실제로 선우라는 아이가 이 지우를 밀치거나 때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지우가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선우에 대해서 이 밀친 아이가 이 선우일 수도 있고 한영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의 친구들이 막 거론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아이들이 특히 이 지유 옆을 지나갈 때는 이게 지금 음성만 나오는 거라서 되게 아쉬운데 아주 멀찌감치 해서 지나갈 때 나 너 안 건드렸어 이러면서 막 지나가게 되는 그런 웃픈 상황들이 연출되고 했습니다. 동네에서 만나서도 막 이렇게 유명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들, 즉 은연중에 왕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어머니께 안내를 해드려야겠죠. 3단계 학부모 말하기 화법 요거는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공감하기, 두 번째는 사실 확인하기. 이때는 반드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 하기.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해주세요. 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단계에 걸쳐서 이 과민 반응 아이, 상대방의 어떤 부딪힘, 터치, 접촉에 대해서 과민 반응하는 아이, 그리고 그 학부모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PBL에 근거해서 한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자, 부모를 맞출 수 없다면 아이에게 초점 맞추기. 근데 대개 이렇게 아이들이 특별한 경우에 부모님도 굉장히 특별한 경우가 많으세요. 시도를 몇 번 했으나 학부모님께서 완고히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시다면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면 좋아요. 맥락과 상황이 매우 중요하다. 습관적으로 아야 아파 왜 때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였어요. 그 지유라는 것이. 이럴 때는 진짜로 아픈 것이 무엇인지 진짜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1차적으로는.
2차적으로는 스토리텔링 기법 이런 거 좋죠. 양치기 소년 이야기 같은 거 좋습니다. 하지만 만 3세라면 이런 간접적인 은유적인 이야기는 통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얘기해줘야 돼요. 얘들아, 우리 달림반에 지윤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 지윤이라는 친구는 친구들이 지나갈 때 살짝 부딪히는 것 같고도 아파! 왜 때려? 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 이 친구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대집단 이야기 나누기 상황에서 해주는 거예요. 물론 지유는 자기 이야기라는 걸 알 수도 있지만 5살 같은 경우는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직접적인 사례를 사용해서 하고요. 만 3세 이상이라면 6살, 7살이라면 이렇게 미는 행동으로 하면은 굉장히 수치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행동 유형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친구가 대화하는 걸 갖고 소리 질렀다고 표현을 한다.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또 나아가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또 확장을 할 수가 있겠죠. 때리는 행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굉장히 힌트만 드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유념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민 반응하는 아이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는 온라인 학습 활동을 한 겁니다. 자, 이야기 속 다운이는 왜 친구가 없을까? 이야기 속 다운이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요게 이제 이러한 스토리 속에서 해줄 수 있는 발문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나머지 문제중심 학습법의 전통적인 수업과 비교 딱 보시면 아시겠죠? 조에서도 준비를 잘 해주셨을 것이라 믿고 이 부분은 세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수업에서는 교사는 전문가로서 학생에게 지식을 그대로 전수하지만 문제중심 학습에서는 우리 지금까지 다루어 봤죠? 학생들 스스로가, 선생님들 스스로가 발굴한 해결책을 평가하고 보완해주는 일종의 코치 역할을 교사가 할 뿐이다라는 거.